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29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빨리 퇴근했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빨리 퇴근했습니다. 어저께 실어놓은 물건을 오늘 경주에서 하차를 하고 또 일찍 내일 새벽 6시에까지 도착해야 하는 화성으로, 경기도 화성에 새벽 6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물건을 실어놓고 일찍 들어와서 피곤했는지 잠을 좀 많이 잤어요. 한 4시간 잤더니 피로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정경이 또 아빠 괴롭히는데 앉아. 아이고 들어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에이 놈 새끼. 아주 같이 참 잘 자놓고서 이제 자기 혼자 자기랑 놀아달라 이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정겨운이랑 잠 자고 일어나서 배는 약간 고프지만 밥은 좀 이따 먹기로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저기 앉아. 지금 뭐 시국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풀려났어요. 보니까 배후에는 그 작업을 한 배후에는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으로 대표되는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반동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이 사법부가 장난질을 쳤는데 뭐 탈출이라고도 얘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탈출 같아요.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사회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고 뭐 헌재 판정도 좀 미뤄지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안 좋은 선례를 지금 남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얼마나 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나 저 권력 세력들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배층이 썩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 우리나라는 적어도 심리적 내전 상태입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고 아주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 이런 정치 얘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제가 느끼기에 윤석열을 비판하는 쪽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50대 50으로 보수 50,
진보 50, 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99가 진동을 했어요. 한 많아봐야 20에서 25. 근데 왜 거기에서도 이제 강성을 먼저 이렇게 나누면,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 집회라든지 세이브 더 코리아 뭐 이런데 집회 나가는 인원들로 나누면 훨씬 적을 겁니다. 한 10% 미만일 텐데, 그게 마치 우리 국민의 50%를 차지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언론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언론을 잘 안 믿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 방송 정도만 보는데, MBC 뉴스 정도는 보네요. 안 믿어요. 네. 여론조사도 안 믿고, 언론 보도도 안 믿고, 나타난 그 팩트 사실만, 어떤 사실 보도만 취합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어떤 거기서 언론에서 평하거나 뭐 제목 장사하는 거에 저기 속지 마시고, 그냥 사실 위주로만 언론을 보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뭐 신문을 보면서 사람이 배우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스스로 좋은 책, 영화, 강의, 다큐 이런 거를 찾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요즘에는 언론 프레임 공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빠지다 보면 자기를 잃기 십상입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지금 시대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른 책, 먼저 새로 산 책 두 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 오랜만에 새 책으로 샀는데요.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박문호 박사의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받고 알라딘에서 찾아보니까 대단히 평점도 높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 의식에 대한 것이거든요. 의식. 샀습니다. 새 책으로 샀는데 어렵다는 것 같아요. 대체적인 증론이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빨리 읽을 확률이 높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책은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디오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많네요. 그림도 뭐 소개시켜드리면 되니까. 네. 아무튼 평가가 대단히 좋고, 의식의 본질은 여전히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지만, 아닐세스는 누구보다 그 답에 가까이 다가간다. 짐 알칼릴리, 어떻게 물리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의 저자. 아닐세스라는 사람입니다. 물리학자인 것 같은데, 신경과학자나 물리학자. 목차는 의식의 수준, 의식의 내용, 자기, 또 다른 것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이렇게 뭐 짐 알칼릴리 이 사람 책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소개하는 사람인데
제 민감도가 이렇게 높아서 또 책 찾아보면 알라딘에서 평이 좋고 이러면 또 10중 팔고 또 사고 뭐 이랬습니다. 그 다음 책은 온 더 무브입니다. 올리버 섹스 자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리버 섹스는 좀 유명하죠. 신경과 전문의, 정신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신경정신과 책도 많이 내고. 근데 이 책도 저기 뭐야 인터넷 방송으로 찾아보면서 올리버 섹스의 원래 유명한 책이 이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좀 다른 평가를 좋은 평가를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것을 보고 찾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은 중고책으로 샀어요. 중고책으로 싸게 샀습니다. 예. 싼 건지 안 싼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샀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그동안 계속 읽고 있었죠. 돌 김용옥 선생님의 상식 책을 오디오북으로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꽤 많이 나갔거든요. 122쪽 절반 이상을 읽었네요. 네. 빨리 책도 빨리 읽고 이 다음 책부터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 읽었는데 읽어서 좋았던 책 이런 책들 중심으로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었던 책들을 중심으로 몇 권들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읽으면서 저도 복습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도 그럼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뽀뽀. 자, 122쪽 8만 대장경의 비밀 좀 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문화를 기반해서 이제 상식을 얘기하실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의 상식이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교양 정보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읽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평은 좀 되도록 줄이고. 자, 8만 대장경의 비밀. 합천 해인사를 가면 가파른 지형 제일 위쪽에 장경각이라는 특이한 건물이 있고 그 속에 지금 근 800년을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는 소위 8만 대장경이 들어있다. 나는 이 8만 대장경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신비감에 휩싸인다. 저도 가봤어요. 합천 해인사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8만 대장경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단지 젊은 학생들을 위하여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고려라는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8만 대장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간략히 이야기하려 한다. 예, 이게 조선에서 이런 문화재가 있나요? 이런 수준 높고 기술 역도 높고 없습니다. 조선에서. 결코 그러므로 조선은 고려보다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우리의
조상들 하면 뭐 조선만 떠올리죠. 거의 한 80% 이상. 그 관점에서 사실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 지금 근데 사료가 너무 없어서 연구가 안 되고 있을 뿐인데 뭐 아무튼 고려, 신라, 발해, 삼국시대 또 그 이전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선 중심의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 대장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책이 아니다.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단권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이 없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어느 권위로운 성경을 믿음으로써 득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말씀은 깨달음의 방편일 뿐이며 말씀이 권위 체계로서 깨달음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말씀 써놓은 경전이라는 것은 나의 깨달음의 레퍼런스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은 뭐 24권, 27권으로 되어 있나요? 24권으로 되어 있나요? 그 인간들이 지네들 멋대로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짜놓은 다음에 성경 하나님이 내렸다 이러는 거예요. 결코 신비한 어떤 책이 아닙니다. 지들이 의미를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책이에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불교의 역사의 초기부터 석가모니의 설법을 기록하는 제자들의 활동이 있었다. 이게 할 말이 제가 진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결집이라 한다. 결집을 통하여 석가모니의 다양한 설법이 기록되었다. 이것을 수트라, 즉 경이라는 것은 실로 꿰맨다는 의미가 있다. 수트라라 한다. 경이라 한다. 경은 역사적 불타의 설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리고 초기 불교 교단의 수행 규범을 말해주는 계율이 있다. 그리고 경을 해석하는 학인이나 각자들의 탁월한 해석 체계인 논이 있다. 경률론입니다. 그래서 경률론. 이 세 분류 체계를 경장, 유장, 논장이라 하여 삼장이라 말하는데 이 삼장으로 분류되는 모든 문자를 크게 모은 것 일체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장경이다. 예, 맞습니다. 대장경은 경률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장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모으는 주체의 세력에 따라 그 질과 양, 주제 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각 대장경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고 뭐 거란 대장경, 뭐 저 티베트 대장경 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송나라 남송 대장경도 있던가 아무튼 그 다 달라요. 질과 양, 주제 의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장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문헌을 모은 사람의 실력과 안목, 역사적 환경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고려 팔만 대장경에는 선종에 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선이란 것은 대강 중국 당나라 이후의 발전이므로 당 이전의 3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선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종은 이제 배움, 교설 중심의 종파고 선종은 참선, 수행 중심의 종파입니다. 팔만대장경이란 바로 종이로 인쇄하기 위한 모체가 되는 목판들의 모음인데 정확하게 81,258판이다. 81,258장. 많습니다. 정말. 8만대장경 많네요. 예. 세마는 방식에 따라 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8만대장경에 관한 모든 숫자는 출입이 있다.
경판이 8만 장이라고 하지만 평균 3cm 정도 두께를 지니는 경판은 한 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양면을 다 쓰기 때문에 8만 경판은 실제로 16만여 경판이 된다. 아, 그렇네요. 이건 솔직히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게 양면으로 다 했었군요. 대단합니다. 양면으로 썼다는 거는 그만큼 이 경판 한 장이 가치가 이게 크고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면을 모두 사용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가로로 기다란 직사각형의 모양이므로 중앙의 판심을 중심으로 접으면 성책할 때는 목판 한 개에 책 4페이지가 들어있는 셈이다. 현존 대장경에는 1516종의 경전이 들어가 있으며 그 건수는 6815건이다. 야, 1516종. 저는 얼마나 읽었죠? 목판의 크기는 일정치 않고 문헌의 종류에 따라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실제로 글자를 새긴 부분은 세로 22에서 23cm, 가로로 51cm 전후이다. 행은 23줄 혹은 24줄이고 1행당 글자는 14자이다. 평균적으로 한 면에 322자를 새겨 넣을 수 있고 양면은 644자이다. 경판 전체 장수인 81,258장을 곱하면 전체 글자 수는 약 5,200만 자 전후이다. 양쪽 마구리를 포함하여 쌓아 올리면 백두산의 높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와, 5,200만 자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목판에 새긴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대장경을 만든 것인가? 우선 앞서 말한 대로 대장경이란 기독교 성경처럼 고정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편찬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양과 질, 학술적 가치가 편차를 드러낸다. 고려 8만 대장경은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편찬된 대장경 중에서 여러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판본이라는 것이 사계의 정론이다. 양과 질이 타에 비할 바 없다. 기독교 역사로 말하면 27서군요. 예, 27서 정경을 뛰어넘는 더 방대하고도 정교한 성경이 고려에서 만들어졌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된다. 20세기 불교학을 주도한 것은 일본의 불교학자들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탁월한 불교학의 논문이 일본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불교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탁월한 대장경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그 텍스트가 된 대장경이 바로 대정연간이라는 건 1912년에서 1926년입니다. 연간에 편찬된 대정신수 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대장경이다. 예, 이걸 보통 신수 대장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가서 봤습니다. 예. 진짜 많더라고요. 크긴 양도 많고 아무튼 대단하더라고요. 예. 세계 불교학의 신기원을 마련한 이 대장경의 구두점과 교정 작업을 주관한 인물이 타카쿠스 주니치로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막스 밀러의 지도를 받았고 독일, 프랑스에 유학하여 동경 제국대학의 교수가 된 탁월한 불교학자인데 그는 고려 대장경을 저본으로 해서만 대정신수 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신수 대장경은 해인사판 고려 대장경의 20세기 활자본인 셈이다. 그는 매우 정밀한 교정을 보면서 해인사판 대장경 텍스트가 얼마나 정밀한지 그 8만 장 전체에서 오자나 탈자 잘못 새겨 넣은 글자가 100여자 내외였다고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와. 5,200만 자였는데 오탈자가 100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들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제국주의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국력이 강력해졌는데 이렇게 불교의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점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국력이 강해지면 문화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나라의 근본적인 발전을 뿌리 깊은 튼튼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대충 넘어가면 저 윤석열이나 그 밑에 그 똘마니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 그런 허접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9차례에 걸친 여몽 전쟁은 1231년 고종 18년 8월부터 시작되어 1259년 고종 46년 3월에 이르기까지 28년이 걸렸다. 그런데 고려대장경이 조조된 기간은 여러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장 길게 잡으면 1232년에서 1251년의 20년이 되고 대장도감이 만들어진 1236년을 기준으로 하면 16년이 된다. 그러나 경판 자체에 새겨진 간지를 근거로 살펴보면 실제로 각한 시기는 1237년에서 1248년까지 12년간이다. 1248년에 경판이 완성은 되었지만 낙성 기념식은 3년 후인 1251년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신정권의 당시 권력자 최후가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압적으로 천도를 강행한 것이 1232년이다. 이에 7월 6일 고종은 개경을 떠났다. 그러니까 여몽 전쟁의 시작, 강화천도, 8만 대장경의 조조 이 세 사건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따라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얘기는 쉽게 꾸며질 수 있다. 강화도로 피신 온 왕 최씨 무신 정권이 불력에 의하여 몽골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대장경의 조조를 시작했고 그 작업은 강화도에서 이루어졌다. 최씨 무신 정권은 이 불경 제작 대작업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통합시키고 백성들의 단합을 꾀하고자 했다. 과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이런 픽션이 먹혀 들어가도록 인과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냐? 자, 생각해보자. 지금 윤석열이가 북을 계속 도발하여 북이 참다 못해 탱크와 미사일을 동원하여 남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우르르 쾅쾅 소리를 들으며 우리 국가 전체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세계 제1의 방대한 성서 주석 경율 논설을 편찬하여 그 성서의 영역으로 외적을 물리치기를 기원하고 있다. 과연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나 한가? 도대체 씨알이 맥힐 이야기인가? 물리적 힘으로 얻은 무신 정권이라면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것 아닌가? 뭔 영역이냐? 부처님이 마술가라도 된단 말인가? 그런 얘기는 건진이나 천공에게 앵겨라. 강화천도라는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최후는 천도의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다. 왕이 도착했을 때 왕이 거쳐야 할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다. 최후는 군대를 먼저 보내서 궁궐을 짓게 하고 궁궐, 관아 등의 시설은 천도 이후 백성들의 고된 공력을 통해 갖추어진 것이다.
천도 2년 뒤인 1234년 여러 지방에서 징발된 민정들의 노력으로 궁궐과 여러 관청이 세워졌다. 1251년에 국자감이 1255년에 태묘가 세워져 국도로서의 격을 갖추었다. 강화의 방비 시설로는 강화의 방비 비설로는 내성, 중성, 외성, 빛, 연안의 제방 등이 만들어졌다. 연안의 제방은 1235년에 주군의 일품군을 징발해 구축한 것이다. 그런데 최씨 정권은 백성들이 전쟁이 시달리며 신음했던 것과는 달리 강화도 임시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강화도 임시수도에서 매우 호화롭게 살았다. 최후는 자기 집을 지을 때 도방과 군대를 동원하여 개경으로부터 목재를 실어 날랐으며 서산에 얼음 창고를 지어 여름철에 쓸 어류를 저장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팔관에 연등회, 격구, 명절들을 화려하게 즐겼다. 그리고 강도의 보위에만 힘을 쓰고 강도 밖의 백성의 삶이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강도 내와 외의 격절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다. 천도 초기에는 관민이 힘을 합쳐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기미가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 내외의 괴리는 심하여져만 갔고 그 괴리가 결국 고려라는 위대한 문명의 본질적인 패망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몽골 침입 40년은 뭐 그냥 온 나라가 전쟁터였겠네요. 강화도만 빼고. 그랬다는 게 좀 보이죠. 뭐 제주도 삼별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마 이 고려 내부는 몽골군이 주둔하고 점령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예. 고려의 국인들은 점점 중앙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고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방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경결한 삶의 자세를 굳혀갔다. 지금 대장경이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하게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한 초기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최씨 무신 정권이 새 서울의 궁궐과 도성을 짓기에 광분하고 있는 시기였다. 과연 이 낯선 환경에서 어리벌벌하고 있는 지배층의 멍청한 자들이 그 심오하고 그 광대무변한 우주적 사유세계를 배회하는 팔만대장경의 위협을 가시화하는 판각을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각한단 말인가? 예, 듣고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동안 뭐 역사로는 강화천도에서 최씨 무신 정권에 의해서 뭐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대장경은 송나라 태조 계보 4년 사천 성도에서 각하기 시작하여 송태종의 태평 흥국 8년에 완성된 것인데 이것을 계보장이라 부른다. 그리고 사천에서 각하였기 때문에 촉판이라고도 하고 북송관판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송나라라고 하면 신유학의 시대로 잘못 알고 있으나 주작이라는 것은 남송 말기에나 새를 펴기 시작했던 것이며 송나라는 중국화된 불교의 전성기였고 선종이 흥룡하던 시기였다. 이 계보장은 향후 모든 한문 대장경의 모본이 되었다.
고려에서는 현종대에 송나라의 촉판에 뒤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송나라의 촉판보다 876권이나 더 많은 방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초조대장경인데 현종 2년에 시작하여 선종 4년 흥왕사의 대정전이 낙성될 때까지 6대 76년에 걸쳐 진행된 대사업이었다.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이 완성되기 전에 북방의 유목민족인 거란족이 요나라죠. 그러니까 거란족이 거란대장경을 완성한다. 거란 성종 후반에 흥종에 걸쳐서 제작돼. 그러니까 이 거란족이라는 사람들도 뭐 북방 유목민족 어쩌고 얘기하면서 약간 저기 뭐랄까 뒤처진 야만족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와 비슷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란 대장경은 고려 문종 17년 고려 왕실의 선물로 보내졌다. 그런데 이 거란 대장경은 상당히 우수한 대장경이었고 초조 대장경이 수록하지 못한 많은 문헌을 수록하고 있었다. 고려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모든 제국들이 문화적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건강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군요. 이 건강한 시기가 좋은 를 사람 모두를 대부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가 지나면 또 야만의 시기로 돌변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난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80년 정도 평화의 시기, 물론 냉전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큰 전쟁은 없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전쟁은 없었으니까 비교적 평화적인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이게 유례가 없는 평화 시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끝나가고 있는 지금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걱정됩니다. 의천은 바로 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며 의천이 출가한 것은 바로 이 거란 대장경이 온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의총이라는 분은 1065년 5월 14일에 경덕 국사를 은사로 하여 출가, 영통사에서 공부함, 북송 유학 1085년에서 1086년 북송에서 그는 고려국 황가 승려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한 사람이다.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그러죠. 대각국사 의천. 뜻을 풀어보자면 대각, 크게 깨달은 국사, 나라의 스승, 의천대사다. 의천 스님이다. 이런 뜻이죠. 의천이 당대의 불교 세계를 누비면서 방대한 문헌을 모아 간행한 장경을 보통 의천 속장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잘못된 명칭이다. 그는 매우 유니크한 관심과 컬렉션의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경전 자체의 수집보다는 경을 해석한 동북아시아 스님들의 해석책에 새로운 논서 중심으로 컬렉션을 했다. 지난 대장경에 빠진 것을 찾아내어 수록했다는 의미의 속장경이 아니라 불교에 대한 이해를 확충시키는 연구 논문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의친원의 대장경은 교장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사계의 중론이다. 이 교장은 보통 2차 조조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해인사 대장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조 고려 대장경은 대구 803 부인사에 수장되어 있었는데 몰지각한 몽골병의 방화로 소실되고 말았다. 독자들에게 관심이 적을 수 있는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해인사판 고려대장경이 만들어지기까지 동북아에서 많은 경쟁적 조조가 있었고 고려에서도 그 전에 많은 위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을 기억해주면 감사하겠다. 이 몽골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미개한 지들의 모습, 유목민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런 겁니다. 문화재를 함부로 파괴하고 그만큼 심성들이 심성들이 인간다워지고 좀 더 나아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올라타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야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때 문화 개혁 같은 거를 이뤄냈으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번창하고 지금 몽골은 정말 아시아 최빈국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 몽골의 모습이 아니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세계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건 왜겠습니까? 제가 말한 이유 때문 아닐까요? 자, 대장경 목판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 우선 대장경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매우 기초적이고도 과학적인 물리적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대장경은 종이 인쇄를 위한 요즘 같으면 동판에 해당되는 인쇄 원판이다. 이 원판이 동이라는 광물 소재를 쓰지 않고 목판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목판은 그 소재가 아무나무나 될 수가 없다. 거대한 소나무를 켜면 좋을 것 같지만 일체의 침엽수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침엽수는 나무가 너무 무르고 봄에 자란 세포와 여름에 자란 세포의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 글자 새기는데 제1의 조건인 균질감이 없다. 나이테가 분명히 나타나는 나무는 실격이다. 경판목은 침엽수가 아닌 활엽수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활엽수 중에서도 물관세포가 나이테의 시작 부분에 몰려있는 황공제는 경판목으로 쓸 수 없다. 재질이 고르지 않아 글씨를 새길 때 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물관이 크지 않고 골고루 배열되어 있는 상공제여야 한다. 상공제라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세포 종류별로 지름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굵기가 아름드리에 가까워 경판을 켜낼 수 있는 사이즈가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아무리 경판에 합당한 좋은 나무라도 구하기 어려우면 쓸 수가 없다. 지금 경판의 수는 8만 장 이상이니 제목의 분량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박달나무는 이상적인 나무이지만 너무 단단해서 글자 새기기가 어렵고 강원도 이북의 소량 자라는 나물에서 목판을 켜낼 사이즈의 나무를 만나기 힘들다. 다듬이 방망이 만들기에는 편리한 나무이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나무 중에서 주제로 떠오르는 나무가 벚나무 종류의
형이라 할 3번 나무이다. 이 3번 나무는 장미목, 장미과, 벚나무 속의 나무로서 일본의 사쿠라와는 다른 우리의 토속적인 정감이 배어있는 전형적인 상공제나무이다. 현존하는 팔만대장경의 표본 수종을 조사한 결과 3번 나무가 62%, 돌배나무가 14%, 거제수나무가 8% 이미 밝혀졌다. 전통적으로 팔만대장경이 자작나무로 만들어졌다는 허무 맹랑한 낭설이 유행했으나 그 매끄럽고 잘 벗겨지는 신껍질이 불화를 그리는데 사용되기는 했으나 경판으로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다. 팔만대장경 나무 중 자작나무는 단 한 판도 없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의 경판제의 주종인 3번 나무와 돌배나무는 모두 해인사 부근에서 쉽게 채취된다. 이 과학적 사실로부터 우선 고려대장경이 강화도 피난시에 전등사나 선원사 같은 곳에서 조조되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낭설임이 쉽게 입증된다. 그렇네요. 경판목을 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판목을 운반하여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주어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런 낭설이 있다. 강화도에서 조조된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고려 말에 해인사로 옮겨왔다? 조선의 태조 7년에 옮겨왔다? 조선 초 9년을 걸려 옮겨졌다? 세조 초에 옮겨왔다? 이 모두가 낭설일 수밖에 없다.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경판을 옮기는 길은 두 길밖에는 없다. 하나는 강화도에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문경세제를 넘어 낙동강으로 내려오는 육상 운반, 다른 하나는 선원사에서 강화 해협으로 빠져나와 남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해상 운반이다. 그런데 어떤 루트로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경판의 운송에 들어가는 인력 조건과 운반 도구는 결국은 경판에 손상을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겠죠. 조선 초기 바다배 조곡선의 화물 용량은 650석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판수로 따져보면 5천여 장까지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도 거대한 배가 20척 정도 필요하고 포장 무게까지 계산하면 30척의 배가 필요하다. 30척의 배가 서해안을 항해할 때의 위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도무지 그 신성한 세계적인 보물에 대한 예가 아니다. 마차에 실어 육로로 간다 해도 달그락달그락거리는 마차 위에서 그 긴 여행을 때로 비를 맞으면서 전란의 환경 속에서 운송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유의 가능성을 절하는 끔찍한 장면들이다. 그 과정은 반드시 여러 종류의 마멸의 형태로 그리고 갈라짐의 상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800년을 지속해온 해인사 경판에는 그러한 흔적이 일체 없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대들의 상식으로 헤아려 보라. 그렇죠.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서 만들어져서 해인사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뭐 무슨 저 권력의 무리들이 하찮은 무리들이 저런 숭고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역사를 왜곡시켜서 마치 자기들의 공인양 누가 이런 걸 왜곡을 시켰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승자 독식의 역사, 강자 위주의 역사는 이렇게 왜곡된 사실들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걸 알았네요. 제가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불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전공을 했고 그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알고 있어야죠. 경판 가공 과정 3번 나무가 있다고 해서 경판이 곧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통째로 베어 나르기는 인력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벤 나무를 경판 사이즈로 잘라내는 전문적인 톱질을 요구한다. 옛말에 보통 경판은 뗏목으로 바닷물 속에 3년을 담겨져 있던 것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너무 걸릴 뿐 아니라 실제 부패 방지나 나무결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서유구 천의 임원 경제지에 의하면 경판 제목으로 켠 것을 큰 솥에 넣고 소금물을 붓고 일정 시간을 끓인 후에 그늘에 서서히 말리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서유구의 말이 정언인 것 같다. 3번 나무는 그리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다. 경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고목의 밑둥아리 뿐인데 나무가 지름이 4에서 50cm 되는 아름드리 나무래야 경판 두세 개밖에 얻지 못한다. 처음 경판의 두께는 5cm 정도인데 가공하면 3cm 정도가 되는 것이다. 3번 나무를 켤 때도 수심, 나무 한복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심을 지나가게 켜지는 않는다. 수심을 포함하는 경판은 건조 과정에서 반드시 갈라진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강원도 바닷물에 나무를 목판을 그냥 3년 동안 탁 담가가지고 그냥 그 목판이 그 바다 소금물에 의해서 딱딱해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을 일일이 만들었다. 3년 동안이나 그걸 담가놓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경판 판자의 마무리 수치는 일정치는 않으나 대강 가로 77, 세로 24, 두께 3cm 정도이다. 그리고 양쪽으로 경판을 다루기 쉽게 만들고 서가에 꽂아 놓은 양쪽 면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하는 마구리를 만들어 끼운다. 마구리 가운데를 끌로 파내어 경판을 끼우는 것이다. 그리고 마구리와 경판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리 혹은 쇠로 된 금속의 장석으로 마무리한다. 경판은 오칠을 하여 고급스럽게 고르고 만든다. 이 정교한 공정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경판 사업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의 경판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네. 조금만 더 읽고 좀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배고프네요. 경판 새김 작업은 엄청난 지성인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경판 새김은 도장처럼 글씨가 거꾸로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직접 목판 위에 칼질을 할 수가 없다. 숙련된 서각 장인들이 구양순 팔만대장경 제조자들이 선택한 서체, 구양순 채입니다. 채로 종이 위에 균일하게 쓰는 훈련을 상당 기간 받아 해서의 서체를 통일시킨다. 그래서 먼저 재질이 얇은 창호지 위에 구양순 채로 경 그 자체를 쓴다. 이 경전을 종이에 쓰는 작업이야말로 이 모든 경판 작업의 핵이기 때문에 대학자들이 달려들어 교정을 봐야 한다. 이 교정 작업은 학자 그룹의 단체적 행위이며 10교 이상을 보아서 오류가 없도록 고치고 또 고친다. 그래서 합격 판정이 나왔을 경우 그 종이를 목판 위에 불칠하여 밀착시킨다. 물론 도장 팔 때처럼 거꾸로 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를 써서 도저 목판에 거꾸로 새겨야 되니까 탁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최종 합격지가 붙여지고 난 후에는 색임질이 시작된다. 이 색임질은 볼록 색임, 양각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글자가 도드라지는 부분만 상장이 하고 글씨가 없는 공간이나 행간은 초보 색임이가 파내었다고 한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라. 이 작업이 얼마나 지난한 작업이겠는가. 한 사람이 글자를 새기는데 넉넉 잡아 하루에 30자 정도라고 한다. 많이 잡으면 50자까지도 새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경판 한 장을 새기는데 13일에서 21일이 걸린다. 전체 대장경판 글자 수가 5,200여만 자를 하루에 새길 수 있는 평균 글자 수 40자로 나누면 동원된 장인의 연 인원이 약 130여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집약적으로 새긴 시간이 12년이라 하니 매년 11만 명의 인원이 동원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김의 과정에 국한된 인원의 숫자이니 보조적인 인구를 생각하면 이 대장경판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매년 수십만 명의 전문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새김의 장인수만 따져도 하루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심이나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불력이라는 도사들을 좋아하는 김건희와 같은 인간의 우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논의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해석 담론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대의 권력자인 최씨 무신 정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책임하게 운영해온 국정 혼란의 결과로 생긴 이 불행한 사태, 자신들의 안위에만 집착하고 향락을 추구했으며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여 군대를 양성하지 못한 사태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든지 팔만대장경이라는 문화사업을 일으켜 어떤 역사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여유로운 생각을 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군사력으로 승리해야 한다. 임진왜란 승리의 비결.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승전인 임진왜란과 정유회란만 해도 단순히 전략이나 이순신 장군의 지략의 승리가 아니다. 외놈들의 새끼분해, 외병이 조선에 타고 온 대부분의 가벼운 배를 무자비하게 분쇄시킬 수 있는 판옥선과 거북선이 준비되어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들의 칼이나 조총을 무색하게 만드는 화포의 위용이었다.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오후에 700여 척의 외선이 부산항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바로 그 전날 4월 12일 이순신은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 현자포를 쏘았다고 쓰고 있다. 여기 지 현자포라는 것은 천자문의 천지 현황의 순서대로 그 대포의 무게에 따라 배열한 것인데, 지자포는 무게가 434.4kg, 사정거리 800보, 한 번 발사하는 데 소요되는 화약이 750g이다. 현자포는 무게 90kg, 사정거리 2000보, 한 번 발사 소요 화약이 150g이다. 제일 큰 천자포는 무게가
725.4kg이나 나가며 사정거리 1200보, 소요 화약이 1125g이다. 이와 같이 이순신은 화포의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었기에 멋있는 전략을 짤 수 있었다. 선조는 왜군이 북상하여 곧 한성에 들이닥친다는 소리를 듣고 밥 한 끼의 준비도 없이 서둘러 떠났다. 도원수 김명원은 제천정 한강변 한남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천병에 있다가 적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군기, 화포, 기계를 강물 속에 다 집어넣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쳤다. 그런데 더 통탄할 것은 당시 한성에는 화약이 군기시의 창고에 27,000군이나 저장되어 있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원균에게 통제사 자리를 인계할 때 넘겨준 화약이 4,000군인데 27,000군이라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이다. 조선의 군대는 단 한 근의 화약도 써보지 못했다. 우선 수천 근의 화약이라도 당금대에 보내 신립의 전투에 썼어야 했다. 한강에서 적이 건너는 곳에 화포를 설치하고 대형 수송선과 나룻배들이라도 결집시켜 전투선단을 구성하여 방어작전을 짰으면 임진왜란을 한강에서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외적이 서울에 들어오자 도성 안의 백성들이 먼저 군기시의 화약에 불을 질러 잿더미가 되어 화약이 고니시 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나 할까? 참.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야, 적군이 몰려오는데 포 한 발 쏴볼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일본 외놈들이 몰려오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저 화약은 이게 일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백성들이 다 불질러 버리고 한심하네요. 한심해요. 백성들은 역시 우리 이 나라는 역시 백성들이 지킨 나라입니다. 뭐 지금 기득권, 뭐 지배층, 지들이 잘났다고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고개 빳빳하고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당신들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예요.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하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창피한 줄.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거는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빨리 바꿔야 할 건 바꿔야겠죠. 빨리 해야 할 건. 예를 들면 요번 검찰들의 행태 이런 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검찰 해체 이런 거 하고 국민의힘 해체 이런 거 하고 군도 요번에 군경도 요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개혁이 많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됩니다. 8만 대장경 조조의 문화사적 의미 얘기가 빗나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8만 대장경의 조조라는 이 세계사적 문화사업이 세계사적으로 가장 막강했던 몽골군의 침입 시에 국가의 총력을 다하여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실제로 경판이 조조된 것이 12년이라고 한다면 매일 1000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 작업이
몽골군 퇴치라는 주술적인 목표로 이루어졌다는 허무맹랑한 가설은 우선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조 그 자체가 해인사와 해인사 부근의 사찰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목재와 토착적인 가공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은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았듯이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팔만 대장경의 조조는 국가 세력의 협조가 물론 있었겠지만 1차적으로 지방 문화의 풍요로운 기피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교는 그만큼 황제국인 고려 제국의 문화에 자기화된 깊이 있는 심층 구조였다. 불교는 고려 제국의 종교가 아니라 고려인들의 삶이요, 문화요, 바이탈리티였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2차 세계대전의 동란 중에 어느 나라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대백과사전을 편찬한다고 하자. 현 우크라이나처럼 매일 포화가 시달리는 나라가 과연 그런 작업을 발상이나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신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나마 막강한 물리적, 학문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려라는 황제국이야말로 당시 미국과 같은 힘을 지닌 문화 강국이었다는 매우 명백한 사실을 전제하고 고려 8만 대장경이라는 인류 최대의 경전의 탄생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몽골은 고려를 무력적으로 제압한다는 일념만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았다. 몽골에게 고려는 몽골리안 족속의 수장이었던 고조선, 고구려의 적통을 이은 존경스러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핏줄과 문화의 뿌리였다. 몽골이 저항하는 서양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괴멸시킨 것에 비하면 고려를 부마국으로 대접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한 것은 색다른 관계 양상이다. 원나라에서 고려인은 한족보다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고려 조정의 사람들이 조금만 역사적 비전이 있었어도 몽골과의 관계를 매우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종의 아들인 원종이 아직도 황제로 등극하지 않은 쿠빌라이를 찾아가 유리한 협상을 벌인 것은 현명한 행동에 속하는 것이다. 합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은 그 학술적 가치가 무비의 대업이다. 무비라는 것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 같은 수준의 학문을 성취한 학자, 학생이 수백 명은 있어야 이루어질 사업이다. 고려 대장경에는 여기에 실리지 않았으면 영영 사라지고 말았을 소중한 문헌들도 되어 있으며 한국 불교사의 구성을 위한 주체적 자료도 많이 들어가 있다. 개원 석교록과 같은 목록학적 성과를 참조해 가면서 각 경전의 명칭도 매우 정통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중하게 비정하여 놓았다. 도대체 이 많은 문헌을 어떻게 모았을까? 나에게는 신비를 추적하는 물음이나 당대에 이미 고려의 여러 사찰에서 사간판의 경전을 개간하였고 의천의 교장도 살아있었으며 거란 장경, 북손 관판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리라고 추론된다. 누가 과연 이 방대한 작업을 주관하였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명료한 대답을 내놓는 논문이 없다. 개태사의 승통 수기대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수기에 관한 기록은 모두 그 정보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규보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수기를 만나서 배웠다고 함. 동국 이상국집에 나타납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해인사 고려 대장경은 위대한 고려 제국 문화의 정화라고 말해야 옳다. 그것은 몽골 퇴치를 위한 주술적 분력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이며 이 문화를 인류를 위하여 후세에 남겨야겠다는 사명감, 불타버린 초조 대장경을 더 완벽한 장경으로 승화시켜
몽골에게 그리고 전 세계 인민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문화적 자신감을 표방한 것이다. 그 프라이드가 결국 무신 정권의 멸망을 가져왔고 항몽의 정신적 자산이 되었으며 20세기 세계 불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너무도 제한된 문자 속에서 실증을 운운하고 있다. 역사에는 해석이 없는 사실은 없다. 우리의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명백한 사실들이 문헌을 초월하여 아직도 조선 대륙의 대기 속에서 춤추고 있다. 생각해보라. 왜 고려라는 말만 붙으면 세계 제일이 될까? 그러게요. 고려에 세계 제일이 많네요. 대장경, 뭐 고려 청자, 뭐 많아요. 고려 미술도 세계 최고라고 얘기 들었고 또 하나 있는 게 저와 좀 이제 관련된 건데 불교에서 사경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경전을 불교 경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건데 그게 고려 스님들이 세계 최고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뭐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황실에까지 초청돼 가지고 그 사경하는 스님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읽었는데요. 1시간 읽었는데 얼마나 읽었나? 예, 꽤 읽었네요. 25페이지 정도, 24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1시간 읽으면 이렇게 말 소리 내면서 읽으니까 그래도 좋네요. 뭐 내용도 되짚어보고 제가 아는 내용은 설명도 조금 해드리고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조금 시간이 된다면 필사를 좀 할 생각이에요. 예.